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은평구의 어느 건물에서 발생한 죽음의 지하실. 서울에 있는 저희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현재 대학생인 저는 20년 가까이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는 무엇인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 길목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로등이 적은 곳이고 한밤중에는 어른들도 지나가길 꺼려하는 곳이었지요. 길목에는 지하 건물이 하나가 있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양말 공장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처음 길목을 알았을 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기에 폐가인가 싶었지만 어느 날부터 기계 소리와 판소리가 작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밤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던 걸로 보아서는 밤늦게까지 공장이 가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옆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소문의 길목에 있던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재빨리 불을 진압하여 불이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하였다 보니 열대병의 직원들과 직원들의 아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기에 며칠 동안은 화재 이야기로 옆 동네까지 들썩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화재 이야기가 조용해질 때쯤에 지하공장 건물 옆에 공사 중이었던 단독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주택의 주인은 형의 절친한 친구의 가족이었고 친구 가족들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형은 혹시라도 친구의 기분이 상할까 봐서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로 잠자코 있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형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 집이라서 좋았는데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을 설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울음소리는 점점 통곡소리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워낙 종교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그 형은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로 고양이 울음소리가 심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 나가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하면 소리가 멈추고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소리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과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결국 집이 공사 중이었을 때 옆에 있던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형 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겁을 하는 것이었고 친구 할머니께서는 귀신을 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형 친구에게만 이야기했다는데 할머니께서 주무시다가 톡톡 창문을 치는 소리에 눈을 뜨면 창 밖에 여자가 둥둥 떠다니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당에 나무가 있었기에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잘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방에서 주무시던 부모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셨고 한두 번이면 잠자코 있겠는데 매일매일 잠든다 싶으면 창밖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께서 몇 번이나 도둑인 줄 알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지만 역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화재 이야기에 부모님 이야기까지 듣게 된 형 친구는 정말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들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형 친구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던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또 다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화재는 지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감식하던 사람들은 이미 화재가 발생했던 곳에서 수습이 되기 전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방화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일은 뉴스에도 등장하였고 뉴스에서는 괴담이라는 타이틀로 방송됩니다. 뉴스는 아까 언급한 소문으로 시작하여 화재로 인한 참사를 소개했지만 놀라운 부분은 다음입니다. 화재가 났기 때문에 건물 보수 정리를 하게 되었고 시멘트 벽을 허물던 인부가 비명을 지르면서 지하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시멘트 벽 속에서 몇 년 전 실종되었던 여대생의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어서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입주한 사람마다 전부 사고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행방불명된 사례도 있고 교통사고에서부터 피살까지 여담이지만 시멘트 속 여대생은 누가 죽인 것인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후 건물주는 무속인을 불러 원혼들을 위한 굿을 지냈지요. 다행히도 굿이 효과가 있었는지
건물 옆 단독주택의 주인인 형 친구의 가족들도 밤새 가족들을 괴롭혔던 소리를 점점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지하 건물 길목에 가로등이 설치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잠깐씩 켜졌다가도 얼마 안 가서 꺼져 있고 다시 잠깐 켜졌다가 얼마 안 가 또 꺼져 있고를 반복하여서 무용지물의 상태로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길목을 다니기 꺼려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밤에는 그 길목을 피하게 됩니다. 현재 길목에는 여러 주택이 들어섰지만 화재가 있었던 건물은 문 앞에 부적이 붙여 있는 상태로 아무도 입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어릴 때부터 무언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 지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러 직원과 그들의 아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했습니다. 그 후 지하 공장 옆에 새로 지어진 단독주택의 세입자들은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와 통곡 소리를 듣게 되고 공장 건물에서는 또다시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몇 년 전 실종된 여대생의 시체가 발견되며 입주한 세입자마다 사고사를 당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건물주는 원원들을 달래기 위해 무속인을 불러 굿을 지내고 그 후부터는 가족들이 겪었던 이상 현상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심령사진. 제 친구 K씨가 예전에 체험한 일입니다. 어느 휴일의 모처럼 K씨는 방 청소를 하게 되었지요. 책이 지저분하게 꽂혀있는 책장을 정리하려 생각한 K씨는 모든 책을 책장에서 꺼내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에서 책을 꺼내다 보니 안쪽에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뭔가 싶어서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그것은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카메라였습니다. K씨는 그 카메라를 그곳에 보관했던 기억은 전혀 없었지만 호기심이 생겨 그것을 현상에 보기로 하고 카메라를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남은 장수를 보니 딱 한 장 정도가 남아 있었기에 카메라를 자기 얼굴 앞에 들고 스스로의 얼굴을 찍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K씨는 시작한 방 청소를 마치고 현상소에서 필름을 맡겼습니다. 얼마 후에 현상한 사진을 수령한 뒤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사진을 천천히 보았지요. 그런데 현상한 사진에는 K씨를 포함한 5명의 남녀가 관광지 같은 장소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K씨는 드디어 이 카메라에 대해 조금씩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 사진은 대학 친구들과 졸업여행을 갔을 때의 사진이었지만 거의 6년 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느라 바빴기 때문에 간만에 든 친구들 생각에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어떤 사진이든 당연히 당시 여행 사진들 뿐이었고 대학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K씨는 사진을 계속 보다가 문득 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이유는 사진 속 3명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다들 웃고 있는 그 사이에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여자는 아무리 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몇 박 며칠을 계획하고 다녀온 여행이었기에 사진에 따라서는 다들 복장이 달라야 했지만 그 무표정한 여성만은 어떤 사진이든 제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시 K씨는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행은 K씨와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그리고 K씨의 친구와 그 여자친구 넷이서 다녀온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총 인원은 본인 포함 4명이었던 것입니다. 제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애초에 K씨와는 관련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머리 긴 여자는 K씨가 찍힌 사진에는 반드시 찍혀 있었으며 전부 K씨에게 바짝 달라붙은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뭐라 설명하기 힘든 공포가 K씨를 덮쳐오게 됩니다. 공포에 질린 채 사진을 다시 한 장씩 넘겨보다가 드디어 마지막 한 장이 남았고 그것은 방에서 K씨 본인이 찍은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방에서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K씨의 얼굴 뒤로 머리 긴 여자가 웃는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질겁을 하고 있는 K씨의 곁으로 커피 한 잔과 물 한 잔을 들고 종업원분이 다가왔는데 테이블 위로 그 2잔을 놓았다고 합니다. K씨가 자기는 혼자 왔는데 왜 물 한 잔을 더 주냐고 물어보자 그 종업원분이 하는 말이 같이 오신 여자 손님이 자기는 물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K씨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사진에 찍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게 한 것인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K씨가 찍던 사진마다 따라다니던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예전에 K씨를 짝사랑하다가 죽은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K씨가 차마 말하지 못한 오래전에 살해한 여자였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소원. 어머니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70년도 결혼하시던 해 이야기니까 거의 50년 정도 되었고, 첫째 형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 외할머니는 상당히 여장부 같은 분이셨지만 외할아버지께서 외할머니께 고분고분 맞춰주면서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까지 살던 예전 집은 당시로서는 마당이 아주 넓은 집이었습니다. 정원도 있었고 마당엔 쇠석도 깔아놓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 대문은 마루를 기준으로 마당의 왼쪽 끝에 위치해 있었고 대문을 나서면 작은 골목을 따라서 뒷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뒷집에 살던 가족들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저희 어머니보다 1년 먼저 결혼한 새댁네 식구였지요. 어머니의 원래 고향은 서울이셨는데 시골로 시집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의 일입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소리에 먼저 깨어났고 좀 불안한 마음에 누굴까 하고 있는데 희미하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더 선명하게 부르면서 더 크게 대문을 두드렸고 그 순간 바로 외할아버지 목소리라고 직감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나가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말리셨지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갑자기 주무시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버지가 오셨다고 딸을 보러 오신 거라고 나가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지금 집사람이 나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기에 어머니를 강하게 제압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오시다가 겨우 진정하셔서 주무시고 아버지는 안방에 등을 켜놓고 날을 새셨지요. 날이 밝아 아버지께서 나가보니까 누가 왔다 가거나 대문을 열었다거나 하는 흔적은 없었기에 안심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댁네서도 집에 오셨고 새댁네 식구와는 붙어 있었기에 제가 어렸을 때도 서로 많이 놀러 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댁네서는 걱정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그 말에 어머니는 또 한 번 대성통곡을 하셨지요. 아버지도 너무 놀라서 한참을 멍하니 계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 어머니도 할머니가 되셨지만 아직도 그날 외할아버지가 저쪽 세상에서 휴가를 받아서 딸 사는 거 보고 싶어 오신 거라 믿으시면서 뭉클해하십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죽기 전에 외할아버지가 꼭 다시 한번 오시리라 믿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소박하면서도 불가능한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저희에겐 좋은 날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습니다. 그 당시에 왔던 것은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도깨비거나 좋지 않은 악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결코 조상님들은 보고 싶다는 후손들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문 밖으로 불러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고모의 실화괴담. 고모가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고모는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족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셨지요. 고모는 시집을 가신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고 어느 날 대낮에 방에 누워 낮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웬 여자가 고모를 내려다보며 서 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자였는데 키가 웬만한 남자들보다 훨씬 컸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향영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그 여자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썩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 후부터 시름시름 두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나을 기미는 없었고 계속 두통으로 한 달 이상을 시달리게 됩니다. 주위에선 귀신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두 딸이 사진 앨범을 꺼내놓고 보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어느 한 사진을 보고 나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온몸에 털이 쭈뼛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은 한 달 전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두 딸들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고모는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당시 시어머니는 워낙 미신을 강하게 믿었던 분이셨기에
바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게 됩니다. 한참 구슬하는 도중에 무당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홀령이 접신이 되었다는데 접신이 된 무당은 크게 울면서 자신은 남편의 바람으로 우울증에 걸려 결국은 자살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모에게 미안하지만 두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지요. 이 때문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단순히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고모의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구슬하면서 처음 듣게 됩니다. 굿이 그렇게 끝이 났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직접 여기저기에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주변 사람들은 고모의 남편이 바람폈던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시어머니만 모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고모의 두통이 더 심해지게 되었고 전초의 귀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는 두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지만 두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신다고 합니다. 아마도 남편의 바람이 전초에 한이 되어 이승을 못 떠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고모는 귀신이 존재한다고 확실히 믿게 되셨습니다. 5번째 이야기, 전화통화 괴담. 과거에 남자친구와 전화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친구가 한번 모닝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깊게 잠든 데다 진동이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부재중 통화가 와 있는 것을 보고서는 문자를 했고 이후에 만났지만 아까는 왜 울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는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닌데 전화 바로 받더니 흐느끼며 울었잖아. 왜 그런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꿈이라도 꾼 거 아니냐고 하면서 남자친구 핸드폰을 확인하니 통화 시간이 1분으로 되어 있었고 제 전화는 부재중으로 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통화를 하는데 남자친구의 전화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 딱딱 이런 반복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폰이 이상해서 잡음이 크게 들리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소리가 나는 것이 계속 들으니 거슬렸습니다. 거기서 딱딱딱 소리 나는 거 뭐야? 저는 물어봤지만 남자친구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 청력을 의심하기까지 했기에 전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손으로 바닥치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 아냐? 그리고 갑자기 그때부터 소리가 커지고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다고 하는데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그 뒤로 며칠 정도 남자친구가 집에 있을 때 전화를 걸면 계속 그 소리가 나게 됩니다. 4일이 지난 후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 뒤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며칠 동안 겪은 기이한 일인가 싶었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나지 않았던 날, 그날 남자친구의 친척이 돌아가셨습니다. 남자친구를 정말로 애지중지하시던 고모님이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심하게 지병으로 아프셨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 고모님이 평소에 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걸 생각하니 왠지 우연이 아니라 그 딱딱거리는 소리와 울음소리는 연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6번째 이야기, 꿈속의 교통사고. 어느 날인가 자면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저와 제 부모님은 시내버스가 아닌 고속버스 같은 것을 타고서 시골길을 한참 달립니다. 그런데 정해진 도로가 아니라 점점 숲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는 건지 점점 험한 길로 가고 있어서 불안해하던 와중에 제가 버스 기사를 부르는 순간 버스가 큰 바위에 쾅 박아버리게 됩니다. 현실에서라면 그대로 정지했어야 하는데 꿈이라 그런 것인지 버스는 바위를 들이받고 언덕으로 점프를 해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화처럼 운 좋게도 버스가 사뿐히 내려앉았고 저와 제 부모님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승객들도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버스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버스에서 빠져나오면서 참 신기한 꿈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깨었는데 꿈속의 꿈이었습니다. 다시 꿈속 현실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부모님과 제가 버스를 타고 좁은 시내를 가고 있습니다. 편도만 2차선인 좁은 도로였고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산길에서 사고가 났던 제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고 가고 있는 버스 오른쪽으로 또 다른 버스가 약간 앞서 달리고 있었지요. 그 버스를 추월하는 무렵에 갑자기 저희 버스 앞으로 웬 젊은 남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옆 버스 때문에 안 보였던 남자를 결국 버스가 쿵 하면서 치고 말았습니다.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눈앞에서 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슬로우 모션을 느꼈습니다만 꿈속에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치이는 순간에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울음을 터뜨리며 버스에서 내려서 달려갔고 저와 생면부지인 남자인데 뭐가 그리 슬펐는지 저만치 튕겨나간 남자에게로 달려가면서 전화로 막 신고를 하는 와중에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꿈속에 꿈이 모두 교통사고 꿈이고 저와 제 부모님이 나왔고 꿈속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생생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아내에게도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나갈 일이 있으면 차 조심하라고 말했고 본가에도 전화해서 조심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는데 먹저골목을 상사 두 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곳은 퇴근 시간엔 굉장히 붐비는 곳이었고 차 한 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비켜야 할 정도로 좁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도 남자 셋이 나란히 갈 공간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상사분들 뒤로 따라갔습니다. 제 앞에 두 분의 가운데 정도의 위치에서 뒤로 따라가다가 제가 나란히 가보려고 옆으로 빠져나오는 찰나의 앞을 보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코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순간에 남자를 치어버린 버스 꿈 생각이 납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까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넉넉한 거리를 유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의 버스처럼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냥 달려왔습니다. 이미 꿈을 꾸었기 때문에 몸이 대비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지기도 하면서 어렵지 않게 피합니다. 만약 제가 꾸었던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는 앞에 상사분들 뒤로 바짝 따라갔다던가 한눈을 팔고 갔다면 충분히 오토바이에 치였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꿈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질 땐 이래저래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7번째 이야기, 금정산 괴담.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2005년쯤이었을까요? 1호선밖에 없던 부산 지하철에 2호선이 생긴 해였지요. 부산에는 금정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높아서 큰 산이 아니고 면적이 넓게 큰 산입니다. 산이 가파르게 높지 않고 돌이 많지 않아서 편한 구간은 정말 등산하기에 쉬웠고 약수터도 많았기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제가 하복을 입고 있었으니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동네 뒷산으로 등산을 갔던 아주머니 한 분이 등산로에 버려진 검은색 비닐봉투가 무더기로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비닐봉투 하나하나 전부 다 가득 찬 데다가 꽉 묶여져 있었기에 무거워서 한 번에 다 들고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내려가기로 하시고 들고 내려와서 등산로의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셨지요. 사건은 다음 날에 시청에서 미화원 분들이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해체하셨을 때 터졌습니다. 생활 쓰레기 투기인 것으로 짐작하고 들고 와서 버린 봉투 안에는 사람 시신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거기에 한가득 쌓여 있었던 봉투가 전부 사람의 시신이었다는 것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넓고 큰 금정산 일대에서는 시신이 든 봉투가 무작위로 여기저기서 속출했고 급기야 경찰에서 등산로나 산에서 검은색 봉투가 발견되면 들고 내려오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봉투가 제법 모였지만 워낙 작게 나누어졌기에 신원은 고사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사에 큰 진전이 없었는지 따로 들려오는 소식이 없었기에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가을이 될 때쯤이었고 비교적 조각이 작게 나지 않은 두 번째 시신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산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북구는 그 당시에는 새로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신도시였기에 더더욱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중에 수정역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의 화장실은 보통 지하철역의 화장실보다 유난히 구석진 곳에 박혀 있습니다. 이 수정역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분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가 나왔고 뉴스로도 나온 것이라 정확히 기억납니다. 화장실에 칸이 2개인가 밖에 없었는데 하나의 칸에서 유명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있었고 우연히 들어간 여성분이 횡재했다고 열고 보니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사람의 다리였던 것이었지요. 그 뒤로도 수사가 한참 진척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범인을 잡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봉투가 금정산에서 발견되었을 때부터 계속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지금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고 꾀자 되지도 않지만 가끔 궁금해집니다. 범인은 잡았는지, 피해자는 누구였는지.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 시체는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여대생을 남자친구가 살해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금정산에서 발견된 시신의 조각들은 왜 여러 봉투에 나눠 담아 버렸을까요? 8번째 이야기, 의대 괴담. 2008년에 대학원 학위 과정 중에 연구실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의학 관련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실험실이 2008년에 다른 실험실과는 떨어져 있는 옆 건물로 옮기면서 이상한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옮긴 건물은 총 3층 건물이었고 가운데 로비로 들어가면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층 왼쪽으로는 법의학교실, 계단 옆으로는 여자 화장실, 왼쪽으로는 시체 냉동고실입니다. 2층이 저희 실험실이 이사한 곳이었고 3층은 해부학 실습실이었지요. 제 실험은 해야 하는 실험이 워낙 많았기에 새벽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면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구실 건너편에서 끼익하고 의자를 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면 조용해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의자 돌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또한 아무도 없는 새벽이 되면 위층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도 들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은 해부학 실습실이라 새벽에 실습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2층에도 화장실이 있기에 화장실을 갈 때면 3층 복도의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출입증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연구실 내부에서도 자리에 있으면 복도를 거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환청을 듣거나 예민한 편이 아니냐고 하신다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유독 실험실이 그 건물로 옮긴 후부터 계속 그런 일이 발생했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가장 커다란 경험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입니다.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대략 7시쯤에 모두 퇴근했고 그날은 저도 9시 반쯤에 퇴근했습니다. 이미 밖은 어두컴컴했지만 시험이 일찍 끝났다며 신나게 퇴근 준비를 합니다. 기숙사를 향해 건물을 나서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서 1층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1층은 로비가 있었지만 왼편으로는 법의학교실이라는 팻말과 거의 잠겨있는 문이 있었고 오른편으로는 해부학 실습용 시체 냉장고가 있는 공간이 있지만 로비 쪽으로는 그냥 막혀있는 벽으로 보입니다. 1층 화장실은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이상하게 천장이 높았고 들어가서 오른쪽 벽이 시체 냉장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환한 대낮이 아니고서야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었지요. 그날따라 집에 빨리 가고 싶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1층 화장실을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화장실의 구조는 손잡이가 없는 무거운 문을 왼편으로 젖히고 밀고 들어가면 문은 굳이 닫지 않아도 스스로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문 뒤쪽으로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벽에 붙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또 다른 커다란 거울이 있었습니다. 세면대가 2칸, 그리고 정면으로는 화장실이 3칸이 있고 입구 쪽에서 보면 화장실 1칸의 옆면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누군가가 화장실에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쯤에선 용무가 조금 급했지만 기분이 이상해서 화장실 3칸을 모두 열어보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일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은 제가 들어올 때 닫혔고 문이 열리는 소리나 닫히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문소리가 워낙 커서 제가 못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 칸에서 뭔가가 신경질적으로 휴지를 푸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기에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면도 의연한 척 용변을 보고 나서 다시 옆 칸을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상해도 손은 씻고 가야 했기에 세면대로 재빨리 향했고 구부정하게 앞으로 숙이고서 손을 씻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가 제가 메고 있던 백팩을 힘껏 뒤로 당겼기에 갑자기 제 상체가 뒤로 젖혀집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하던지 씻던 손이 튕겨져 나온 것도 물론이고 한 발 물러서지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제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고 화장실 구석구석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면대의 뒤쪽으로는 전신 거울 뿐이며 아무도 없었고 제가 메고 있던 백팩이 어디에 걸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기겁했기에 다시는 그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얼마 후에 그 건물은 재건축되며 그 화장실은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해부학 실험용 시체 중에는 무연고자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으로 편안하게 가지 못한 영혼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9번째 이야기, 예지몽 괴담. 저희 어머니와 이모께서 어렸을 적에 겪으신 일입니다. 때는 1970년, 어머니와 이모는 모두 8자매로 당시에도 식구가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 가족은 선산에서 대구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고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고 이모 중 한 분께서 시름시름 앓게 되십니다. 처음에는 다들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약을 먹어도 도통 나으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저희 가족이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고민 끝에 입원비가 가장 저렴한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합니다. 그 병원은 보통 생각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허름한 시설입니다. 병실은 지하였고 시설도 열악하고 공기가 탁해서 이런 곳에서 과연 몸 상태가 좋아질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기도 해서 그대로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한 당일에 할머니께선 이상한 꿈을 꾸십니다. 꿈속에서 입원한 이모가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시커먼 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모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이모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름시름 아프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은 낮에 할머니께서 혼자 이모를 돌보던 날이었고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하니 이모가 평소에 덮던 꽁무니 이불을 쓰지 않고 하얀 이불을 고집합니다. 아픈 사람의 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일주일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지요.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강으로 들어가던 꿈. 그래서 할머니는 이모를 혼내고는 그냥 쓰던 꽃이불을 덮게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셨고 저녁 시간이 되자 지치신 할머니 대신 엄마와 다른 이모분께서 저녁밥을 주러 병원에 갔습니다. 당시 그 병원에는 입원 환자에게 따로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른 이모와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하고 저녁밥을 들고 바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병원에서 시끄럽게 뛰는 걸까 생각하고 있는데 계단을 다 내려와서 복도를 보고서는 같이 오셨던 이모가 바로 기절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이모를 향해 달려오는데 눈, 코, 입이 전부 뻥 뚫려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바로 집으로 달려오게 되었고 어머니는 할아버지께 동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혼났지만 바로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실 복도로 다시 갔을 때는 기절했던 이모는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까 본 검은 옷의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실에 들어가니 이번엔 입원해 있던 이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하얀 이불이 있는 사물함에 머리를 계속 박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 놀래서 이모를 말렸지만 이모는 계속 자기를 죽여달라, 데려가라,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운이 다 소진된 모양인지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은 깨어난 이모가 아무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크게 박았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깨어난 이모는 병이란 걸 모르는 사람처럼 멀쩡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말처럼 할아버지는 딸이 아프지 않다고 하니깐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이모는 잔병 없이 자랐습니다. 가끔 어머니께선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할머니께서 이모한테 하얀 이불을 줬으면 큰 일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얀 이불을 준다는 건 시신에게 하얀 천을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